어머니, 저희가 진짜 여왕처럼 모실게요. 그 달콤한 말에 속아 20억짜리 펜트하우스의 명의를 넘겨준 날. 이제 저희 집이잖아요. 허락 없인 못 들어와요. 돌아온 건 바뀌어버린 도어락 비밀번호와 경찰을 부르겠다는 협박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버려진 그날 밤. 어머니의 눈빛이 도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물을 닦아낸 그녀가 전화기 다이얼을 눌러 누군가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었죠.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패륜 아들 부부를 향한 자비 없는 참교육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장통에 왁자지껄한 소음을 뒤로하고 김말순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꼿꼿하던 허리가 오늘따라 무거운 장바구니 무게에 살짝 휘어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은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따로 없었죠. 은빛 비늘이 번쩍이는 최고급 갈치에 밭에서 금방 딴 것 같은 싱싱한 배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2플러스 등급 한우까지 그득했습니다. 말순의 귓가엔 1년 전 꿀 떨어지던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짜 여왕처럼 모시고 살게요. 엄마, 사실 저희 사업도 힘들고 월세 전전하면서 사는 것도 좀 힘들어요. 저희가 엄마 잘 모실게요. 오늘은 아들 내외가 말순의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죠. 그리고 말순은 일주일 전 이 집의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넘겨주었고 축하 파티를 위해 시장에서 장을 잔뜩 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득 채워진 장바구니를 보며 1년 동안에 함께 지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상다리가 부러져라 칠첩반상을 차려내던 며느리, 퇴근에 돌아오면 매일 어깨를 주무르던 아들, 주말만 되면 여기저기 말순을 데리고 다니던 날들, 엄마를 향한 아들네의 정성이 어찌나 지극하던지 동네방네 자랑하느라 입이 마를 정도였죠. 말순은 어느새 자신의 집, 아니 아들에게 명의를 넘겨준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 익숙한 손놀림으로 번호키를 눌렀습니다. 4785 삐릭. 경쾌한 해제음 대신 시뻘건 경고등이 신경질적으로 깜빡거렸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라, 이게 왜 이래? 내가 노망이 났나? 번호를 잘못 눌렀나? 다시 한번 침착하게 돋보기 안경 너머로 숫자를 확인하며 꾹꾹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옹성처럼 굳게 닫힌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애써 누르며 말순은 인터폰 호출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지은아, 애미다. 문이 안 열리는구나. 기계가 고장이 났나 봐. 문 좀 열어주렴.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장바구니부터 받아들었을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너머로는 기분 나쁜 정적만 흘렀습니다. 한참 뒤 스피커를 타고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기 짝이 없었죠. 아, 어머니시군요. 그 목소리엔 온기가 단 일도 없었습니다. 마치 잡상인을 대하는 듯한 건조하고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그래, 나다. 아니, 비밀번호가 안 먹히는구나. 혹시 번호가 바뀐 거야? 기계가 먹통인 거야? 네, 바꿨어요. 보안상 필요해서 오늘 제가 바꿨습니다. 말순은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뭐, 바꿨다고? 그래, 바꿀 수 있지. 일단 얼른 문이나 열어줘. 그럴 수는 없어요.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등기 이전 완료됐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명백한 저희 집입니다. 어머니 명의는 없어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허락 없이 이 집에 들어오시면 무단 침입이에요.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깜깜해졌습니다. 1년 동안 어머니랑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진짜 딸처럼 잘할게요라며 알랑방귀를 뀌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어 말순은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말순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게 무슨 폐륜 같은 소리야. 내가 네 시어미야.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 당장 문 열지 못해? 어머니 집이 아니라니까요.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그리고 시어미라고 해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올 권리는 없죠. 말순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작정하고 덤비는구나.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김말순이 어떤 여자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자리까지 온 여장부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가방 깊숙한 곳에서 만년필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은 큰맘 먹고 장만했던 고성능 녹음기였죠. 말순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붉은 램프가 보일 듯 말 듯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너 이거 농담이 지나치구나. 장봐 와서 힘들어 죽겠다. 얼른 문 열어. 맛있는 고기 사왔다니까. 농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저 지금 진지해요. 인터폰 너머에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부터 녹음 하나 할 거예요. 녹음? 무슨 녹음 말이냐? 일주일 안에 자진해서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어머니 육성으로 녹음해 주세요. 그거면 일단 문은 열어드리죠. 말순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해? 준태 안에 있지. 준태 불러. 안 하시면 절대 문 안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저희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며느리의 말투엔 일말의 장난기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차가움에 말순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녹음 시작합니다.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재촉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말순은 인터폰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하지만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말순은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더 크게 말씀하세요. 개미 소리처럼 웅얼거리지 마시고요. 일주일 안에 나가겠다. 말순의 목소리가 치욕스러움에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요, 완전한 문장으로 똑바로 다시 하세요. 며느리의 독촉은 끝이 없었습니다. 나 김말순은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겠다. 말순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인터폰 너머에서 만족스러운 웃음기가 느껴졌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문 열어드릴게요. 띠리릭 척. 기계적인 소음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은 문이 열린 뒤에도 한참 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난도질당한 듯 쓰려왔죠. 1년 동안 아들 부부의 친절은 모든 게 이 집을 뺏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널브러진 장바구니를 주워들고 비틀비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 안쪽에는 며느리 정지은이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딱 일주일이에요.
약속 꼭 지키세요. 며느리가 찬바람이 쌩 불도록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말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거실로 향하는 말순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 넓고 화려한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선 말순의 눈앞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년 내내 티끌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던 거실 구석에 시커먼 대형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겁니다. 마치 쓰레기장이라도 된 듯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죠.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봉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입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아껴 입던 고운 한복이며 며느리 줄 거라고 아껴뒀던 실크 스카프, 그리고 죽은 남편이 생전에 큰맘 먹고 사줬던 캐시미어 코트가 걸레짝처럼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다 뭐냐? 내 옷들을 왜 쓰레기통에 처박아 놨어? 말순의 고함에 안방문이 벌컥 열리고 아들 준태가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다리 안 아프세요? 하며 호들갑을 떨었을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태의 얼굴은 마치 남보다도 못한 사람을 보는 듯 무뚝뚝하고 건조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놀라실 거 없어요. 어차피 일주일 뒤면 나가실 건데 짐 정리는 미리미리 해야죠. 뭐? 짐 정리? 그렇다고 멀쩡한 옷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그리고 왜 네가 거기서 나와? 거긴 내 방이다. 아, 안방요? 이제 그 방은 저희가 씁니다. 명의도 제 건데 안방 주인도 바뀌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머니 짐은 다 뺐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준태는 뻔뻔하게 대답하며 하품까지 쩍했습니다. 말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아직 이 집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 허락도 없이 방을 옮겨? 네가 제정신이냐? 허락은 무슨 허락요? 이제 법적으로 제 집이라니까요. 어머니는 나가시기 전까지 저기 소파에서 지내세요. 집 구하셔야 하니까 일주일 드린 건데 더 빨리 나가셔도 좋아요. 소파에서 자라고 70 먹은 노인네 보고 거실 소파에서 쭈그리고 자란 말이냐? 정 불편하시면 찜질방이라도 가시든가요. 준태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젓고는 다시 안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말순이 닫힌 방문을 보며 입을 뻐끔거리고 있을 때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사과 한 쪽을 들고 아삭 베어 물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죠. 어머니, 장 본 건 정리해 놓으세요. 일주일 동안 저녁은 냉장고 뒤져서 알아서 챙겨 드시고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 수발 드는 거 질렸거든요. 1년 동안 곰탕 끓이고 전 부치고 아휴 지긋지긋해. 저 이제 해방입니다. 해방. 지은이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머, 딸은 무슨. 며느리는 며느리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쿵 하고 무언가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동시에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로 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수는 반사적으로 베란다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본 말순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아파트 1층 화단 쪽으로 사다리차가 길게 뻗어 있었는데 그 사다리차 짐칸에 실려 내려가는 물건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결혼할 때 해온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자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개장 위에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나무패가 위태롭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김영철의 위패였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여보. 말순의 비명이 거실을 찢어놓았습니다. 안방에 고이 모셔둔 남편의 위패가 짐짝처럼 사다리차에 실려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야, 저거 안 멈춰. 당장 멈추란 말이야. 말순이 베란다 문을 열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다리차 기사는 기계 소음에 묻혀 듣지 못한 채 무심하게 레버만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자개장과 위패가 점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듯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 물건을, 저 귀한 걸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아, 그거요? 제가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말순이 획 돌아보자 지은은 팔짱을 낀 채 사다리차를 내려다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버리라고? 네가 감히 시아버지 위패를 버려? 천벌을 받을련. 어머니 말씀 좀 곱게 하세요. 그 칙칙한 자개장이랑 귀신 단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아주 초상집 같았다고요. 새집 인테리어 다 망가지게. 요즘 누가 촌스럽게 집에 위패를 모셔요? 재수없게. 재수? 귀신 단지? 그게 내 남편이다. 내 시아버지라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 귀신 붙은 물건 놔두면 집감 떨어진대요. 제가 제 돈 들여서 폐기물 처리까지 해주는데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말순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며느리와 말씨름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의지했던 내 남편의 영혼이 쓰레기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여보. 말순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는 야속하게도 1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상구 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의 위패와 남편이 결혼할 때 사준 자개장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아저씨, 잠깐만요. 안 돼요. 20층 높이를 단숨에 뛰어내려와 1층 현관을 빠져나왔을 때 트럭은 이미 아파트 주차장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헝클어진 머리를 휘날리며 트럭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죠. 맨발의 발바닥이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쓰라렸지만 지금 말순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멈춰요. 그거 내 거예요. 하지만 트럭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제 갈 길을 향해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아저씨, 저 뒤에 실린 거 쓰레기 아니에요. 우리 영감이 준 거라고요. 제발 내려줘요. 말순이 트럭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애원했지만 트럭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붕! 그렇게 말순은 트럭이 사라진 쪽을 향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지만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길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말순이 문득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습니다. 펜트하우스 베란다 난간. 거기엔 아들 준태와 며느리 지은이 나란히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니들이 사람이냐? 말순이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서슬 퍼런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약하고 착한 시어머니 김말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위에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만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님? 말수는 저 위 베란다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아들 부부를 쏘아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 변호사님? 저 김말순입니다. 제가 좀 급히 할 말이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낮고 단단하고 섬뜩했습니다. 차가운 수화기를 든 말순의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시간을 거슬러 정확히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던 날, 낡아 빠진 연립주택 거실에 앉아 말수는 손을 떨며 재개발 조합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을 읽고 또 읽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확정, 20억 상당 펜트하우스 입주권 부여.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 같았죠. 여보, 이제 정말 으리으리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당신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말순이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며 입주권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어머니 계세요? 저희 왔어요. 죽어가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들 서준태와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며칠은 못 씻은 듯 꾀재재한 몰골의 아들 부부였습니다. 준태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명품만 고집하던 지은은 보풀이 잔뜩 일어난 싸구려 티셔츠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희 꼴이 이게 뭐야? 어디서 노숙이라도 한 거야? 일단 들어와라.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태는 죄인처럼 손만 싹싹 비비고 있었고 지은은 훌쩍거리며 눈물 콧물을 훔치느라 바빴습니다. 말순이 답답한 마음에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업이 어렵다더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머니, 면목이 없습니다. 준태가 입을 때려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지은이 콧물을 훌쩍 들이마시며 선수쳐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저희 사정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 왔어요. 걱정? 내 걱정? 네, 어머니. 곧 넓은 아파트로 가신다면서요. 거기 혼자 계시다가 혈압이라도 오르셔서 쓰러지시면 누가 알아요? 요즘 고독사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요. 지은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처럼 애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준태도 질세라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넓은 집 청소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손발이 되어드릴게요. 네, 제발 같이 살게 해주세요. 말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업 말아먹고 월세방 전전한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놈이 눈물 흘리며 빈다는데 매몰차게 내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알겠다. 좁은 월세방보다는 낫겠지. 들어와서 같이 살자. 정말요? 아이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평생 업고 다닐게요. 준태가 말순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1년, 그것은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입주한 펜트하우스 주방에서는 매일 아침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을 했죠.
지은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고 최고급 한우를 다져 떡갈비를 굽느라 부산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오늘 국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맑은 대구탕이에요. 간이 맞나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아침부터 뭘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냐? 대충 먹지. 어머, 무슨 섭섭한 말씀을요. 우리 어머니 입에 들어가는 건데 최고로 해드려야죠. 많이 드시고 만수무강하셔야죠. 지은은 밥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온갖 교태를 부렸습니다. 준태 또한 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말순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안마사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뭉치셨죠?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셔서 어깨가 돌덩이네, 돌덩이. 시원하다. 내 손이 약손이구나.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사람답게 살아요. 이 은혜 죽을 때까지 갚을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입안의 혀처럼 구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말순의 경계심은 봄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이것들이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완벽한 연극 속에서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준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과일 드시면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네가 그런 표정 지을 때마다 또 사업 말아먹었나 심장이 철렁해. 이것 좀 보세요. 상속세 절세 계획서라는 건데요. 어머니, 나중에 이 집 저한테 물려주실 때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6억이에요, 6억. 나라에다가 집값 반을 떼어주는 꼴이라고요. 준태는 계산기를 두들기며 침을 튀겼습니다. 숫자의 어두운 말수는 6억이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생돈 6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도둑놈들이 따로 없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지금 미리 저한테 증여를 해주시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제 명의로 집이 있으면 사업 신용도도 올라가서 제가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그럼 어머니한테 더 효도할 수 있잖아요. 지은도 옆에서 과일을 깎다 말고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주실 거 세금 아끼고 준태 시기 좀 살려주세요. 저희가 어디 가나요?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 건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말수는 아들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지난 1년의 헌신을 생각하니 의심하기가 미안해졌습니다. 설마 아니지 어미를 길바닥에 내쫓기야 하겠어? 그래, 니들 말이 일리가 있구나. 피땀 흘려번 돈을 세금으로 다 날릴 수는 없지. 그렇죠? 역시 우리 어머니는 현명하시다니까. 당장 진행할까요? 준태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호락호락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다. 증여해주마. 난 내 전담 변호사인고 변호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처리할 게다. 아유, 물론이죠. 변호사님 공증 받으면 더 확실하고 좋죠. 며칠 후 고 변호사가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말수는 준태가 차를 타러 주방에 간 사이 고 변호사의 옷소매를 잡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님, 계약서에 특약 조항 하나만 몰래 넣어주세요. 어떤 조항 말씀이십니까? 효도 계약 조항입니다.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증여한 재산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으로요. 아, 부담부 증여 계약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면 계약서 형태로 안전하게 작성해 두겠습니다.
여사님 생각이 깊으시네요. 드디어 계약 당일. 준태는 식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라는 변호사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랑 저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꼼꼼히 봐요? 그냥 믿고 찍는 거죠. 준태는 인주가 묻은 도장을 쾅, 쾅 소리가 나도록 힘차게 찍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폭죽 소리 같았죠. 이제 됐다. 드디어 내 집이야. 준태가 등기 권리증이 될 서류를 가슴에 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말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태야, 네가 1년 동안 보여준 그 효성이 진심이라면 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만약 내 마음이 변한다면 이 종이 한 장이 너를 겨누는 칼이 될 것이다. 말수는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고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1년 전 작성했던 그 계약서 말입니다. 명예 이전 취소해야겠습니다. 내 아들놈이, 아니, 그 도둑놈들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거든요. 1년 전 그 치밀했던 계약의 기억을 뒤로하고 김말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로 향했죠. 그녀의 복장은 시장 바닥을 누비던 헐렁한 몸빼 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표정만큼은 대기업 회장 못지않게 비장했죠. 말순이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체크인 좀 합시다. 제일 좋은 방으로요. 말순이 데스크에 가방을 툭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말순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난처하다는 듯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펑퍼짐한 몸빼바지에 헐렁한 티셔츠, 아무리 봐도 이 호텔의 주 고객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으니까요. 손님 예약은 하셨습니까? 저희 호텔 스위트룸은 예약 없이 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예약은 안 했고 방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내놔요. 돈은 낼 테니까. 아, 네. 방이 있기는 합니다만 스위트룸은 1박에 15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직원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투로 정중하지만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 내장 만지며 10원 한 장도 벌벌 떨던 김말순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묵직한 빛을 내는 검은색 카드 한 장을 직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도 없는 블랙카드, 소위 VVIP들만 쓴다는 그 카드였죠. 이 카드로 결제나 해요. 그리고 전망 제일 좋은 방으로 줘요. 속이 답답해서 뻥 뚫린 대로 가야겠으니까.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블랙카드를 받아든 직원의 손길이 순식간에 공손해졌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바로 35층 로열 스위트룸으로 모시겠습니다. 불편하신 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분 후 말수는 서울 시내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35층 스위트룸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세상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였지만 말순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은 말순이 텅 빈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돈이 좋긴 좋구나. 150만 원짜리 방이라 그런가 공기부터 다르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시리지? 잠시 후 룸서비스로 시킨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와 레드와인 한 병이 테이블 위에 세팅되었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며 곁눈질로 맞은편 빈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손님, 일행분은 아직 안 오셨습니까? 식기 세팅을 하나 더 해드릴까요? 아니요, 혼자입니다. 나 혼자 다 먹을 거니까 그냥 두세요. 말순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웨이터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자 넓은 방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말순은 포크를 들었지만 고기 한 점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줄곧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죠. 액정 화면을 톡톡 건드려 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끄기를 수십 번. 그래도 1년을 살 부대끼며 살았는데 지들도 사람이라면 빈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전화 한 통은 하겠지. 말수는 바보처럼 그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전화기는 먹통이 된 것처럼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첫째 날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도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역시 그런 놈들이었어. 내가 헌물을 켜도 단단히 켰지. 셋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깔린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술보다는 도끼가 그녀를 채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딩동. 정적을 깨고 경쾌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진수인가?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든 말순의 눈에 들어온 발신자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자. 시장 생선가게 옆에서 40년 넘게 야채 장사를 해온 말순의 중마고우였습니다. 실망감을 감추며 문자를 확인한 말순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말순아, 너 지금 어디니? 나 지금 미용실인데 내 며느리가 여기서 떠드는 소리 듣고 기가 차서 문자 보낸다.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노망이 나서 집을 나갔다며? 치매기가 있어서 요양원 보내드린다니까 그게 싫다고 고집부리면서 가출했다고 난리도 아니야.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다. 뭐라고? 치매? 말순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용실 아줌마들한테 시어머니 수발드느라 신혼집도 제대로 못 꾸미고 1년 동안 지옥 같았다고 하더라. 이제야 시어머니 나가서 자유의 몸 됐다면서 파마하고 네일아트 받고 아주 신이 났어. 내가 가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다 참았다. 말순아, 너 진짜 치매 아니지? 나한테 당장 전화해라. 말순이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지끈 소리가 날 정도로 꽉 쥐었죠. 화가 나다 못해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라고? 그것들이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말수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70대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식 걱정에 눈물 찢던 약한 어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은 맑았고 기억은 칼날처럼 또렷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폐륜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니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말순이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쌉싸름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내가 자식 농사를 지어도 아주 개판으로 지었네.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하고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나 이제 엄마 노릇 때려치울 거야. 이제 나도 내 인생 찾을 거야. 내 돈, 내 집, 내 자존심 다 찾아올 거라고. 말순은 테이블에 와인잔을 쾅 내려놓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주소록에서 고 변호사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말순입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중한 대답이 들려오자 말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말순은 다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시장통 욕쟁이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친 세파를 헤치며 재산을 일궈온 냉철하고 무서운 사업가의 눈빛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서준태, 강지은, 너희가 1년 동안 연기하느라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지옥을 맛보게 해주마. 어디 한번 실컷 즐겨봐라. 호텔 스위트룸의 은은한 조명 아래 김말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 감춰왔던 발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거실은 쿵짝거리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 집 나간 지 불과 3일 만에 아들 서준태와 며느리 강지은은 소위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말순이 아껴두었던 양주가 따져 있었고 배달시킨 족발이며 치킨 껍데기들이 널브러져 난장판이었습니다. 지은은 술에 취해 발그레한 얼굴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 예진아, 너 언제 올 거야? 우리 집 뷰가 장난 아니라니까? 그 노인네. 아유, 말도 마. 우리가 치매 요양원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제 발로 나가셨어.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니까. 이제야 진정한 내 세상이지. 지은이 낄낄거리며 소파 위를 방방 뛰었습니다. 준태 역시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노래방 마이크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이 집은 이제 누구 거? 바로 서준태 거다. 강지은, 춤춰. 이 집엔 잔소리꾼도 없다. 자기야, 나 이번에 차 바꿔주라. 벤츠로. 우리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되잖아. 오케이. 콜. 내일 당장 매장 가자.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며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밟고 선 그 바닥이 얼마나 위태로운 살얼음판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김말순이 강남 법조타운의 고급 빌딩 복도를 또각또각 걸어갔습니다. 어제까지 입었던 촌스러운 헐렁한 옷은 온데간데 없고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재벌가 사모님이었습니다. 고민석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선 말순이 거침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여사님? 책상에 앉아있던 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을 봐온 의뢰인이지만 오늘처럼 서슬퍼런 기운이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고 변호사가 얼른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분위기가 평소랑 너무 다르신데. 변호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본론으로 가죠. 말순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카드 한 장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칩이 박힌 부의 상징 블랙카드였습니다. 고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지다 못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거 VVIP 전용 카드 아닙니까? 여사님, 이게 웬 겁니까? 놀랄 거 없어요. 제 겁니다. 자식놈 기고만장해질까봐 내가 이 악물고 숨겼거든요. 시장 바닥에서 번 푼돈으로 30년 전부터 악착같이 땅 사고 건물 샀어요. 지금 현금성 자산만 300억 넘습니다. 300억이요? 세상에. 근데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놈들이 내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 아비 위패까지 내다버린 마당에 내가 돈 무서운 줄 보여줘야죠. 말순이 싸늘하게 웃으며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준태놈 재정 상태 다 털어봤습니까? 네, 여사님 말씀대로 싹 다 조사했습니다. 아주 가관이더군요. 고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며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줄 그어진 숫자들은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서준태 씨 지금 빚잔치 중입니다. 사업자금 대출 3억에 여사님한테 증여받은 펜트하우스 명에 이전되자마자 은행 가서 대출 심사를 받았더라고요. 뭐라고요?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이요? 더 큰 문제는 사채입니다. 급전으로 2억을 더 썼는데 월 3% 복리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총 빚이 원금만 13억입니다. 지금 이자도 못 내서 곧 압류 들어올 판이고요. 말순이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3억 며느리가 명품 휘감고 다니더니 다 빚이었어?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말순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변호사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으세요. 그 부실 채권들 싹 다 제가 삽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은행 빚, 사채 빚, 준태놈이 쓴 빚이란 빚은 모조리 제 자산관리 회사 명의로 매입하세요. 웃돈을 얹어줘서라도 당장 가져와요. 제가 서준태의 최대 채권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고 변호사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들놈 목줄을 제가 쥐어야죠. 채권자가 되면 언제든지 경매로 넘겨서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 있잖아요. 내 허락 없이는 숨도 못 쉬게 만들 겁니다.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친아들? 말순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친아들이 부모 고려장 지내려고 작당을 합니까? 1년 동안 효도 연기해서 집 뺏고 내쫓는 게 자식입니까? 저한테 서준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 집 훔쳐가고 남편 모독한 도둑놈일 뿐이죠. 도둑놈한테 털린 건 되찾고 죗값은 치르게 해줘야 그놈도 정신을 차리죠. 말순의 단호한 기세에 고 변호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뜻대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준태가 운영하는 그 카페 건물 말입니다. 그 건물도 제 건물입니다. 월세도 몇 달치 밀려 있어요. 세상에 건물주까지 여사님이시라고요?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월세도 안 내고 떵떵거린 꼴이네요. 당장 그 건물에서도 내쫓아야겠습니다. 말순은 소파에서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엔 고 변호사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사무실 문이 닫힌 후 고 변호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 일주일 후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안은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서준태와 강지은의 등줄기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죠. 이들은 2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팔아버리고 해외 갈 작정이었던 겁니다. 준태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중개사를 닥달했습니다. 소장님, 매수인은 도대체 언제 옵니까? 저희 비행기 시간 빡빡하다고요. 1분 1초가 급한데. 아유, 사장님도 참. 오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진짜 이 가격에 파시는 거 맞죠? 시세보다 5억이나 싼데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중개사가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지은이 명품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맞다니까요. 남편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런다는데 말이 많으시네. 계약서나 빨리 뽑아주세요. 그때 중개소 문이 열리고 배가 불룩 나온 40대 남성이 거만하게 들어왔습니다. 현금을 싸들고 다니며 급매물만 줍는다는 속칭 하이에나 김 사장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20억짜리를 15억에 던지는 호구, 아니 급한 분이 계시다길래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네네. 어서 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도장 찍으시죠. 준태가 김 사장의 손을 잡고 흔들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김 사장은 준태의 조급한 태도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등기부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적선하는 셈 치고 사드리죠. 오늘 잔금까지 일시불, 콜? 당연하죠. 콜? 빨리 찍어, 자기야. 지은이 준태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재촉했습니다. 준태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듬뿍 묻혀 계약서 매도일란의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선명한 빨간 도장이 찍히자 지은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김 사장의 도장만 찍히면 10억이라는 거금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도 찍겠습니다. 김 사장이 옥도장을 들어 계약서 위로 가져갔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 1cm도 남지 않은 찰나였습니다. 쾅! 부동산 유리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 계약 당장 멈추십시오. 우렁찬 고함에 김 사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고 변호사였습니다. 손에는 법원 마크가 선명한 서류 봉투를 든 채였죠. 준태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그때 그 변호사 아니야. 서준태 씨 1년 만이죠. 어머니 법률 대리인 고민석입니다. 고 변호사가 성큼성큼 걸어와 테이블 한복판에 서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 정도로 강렬한 등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집행문입니다. 이 시각 이후로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매매, 증여, 담보 설정은 전면 금지됩니다. 뭐라고요? 처분 금지. 준태의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은이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집 등기부등본 봐요. 엄연히 서준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 거 내가 파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에요? 업무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명의요? 이름이 당신들 것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 변호사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바로 1년 전 준태가 내용도 안 보고 도장을 찍었던 그 계약서였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1년 전 서준태 씨가 작성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 원본입니다. 그게 왜 거기서 나와요? 준태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고 변호사가 빨간 줄이 그어진 제5조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증자 서준태는 증여자 김말순을 성실히 부양해야 하며 만약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본증여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되며 소유권은 즉시 반환된다. 보이십니까? 순간 중개소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이 황당하다는 듯 준태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건 완전 폭탄 매물이잖아. 사기 치려고 했어?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예요. 준태가 손사래를 치며 억울해했습니다. 고 변호사가 혀를 차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까지 찍어놓고 몰랐다니 말이 됩니까? 20억짜리 집을 공짜로 먹으면서 계약서 한 줄 안 읽어보셨습니까? 탐욕이 눈을 가리니 글씨가 안 보이던가요? 저희는 어머니 학대한 적 없어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지은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이 잔뜩 오른 살모사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제 발로 나가신 거라고요.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고요. 오리발도 적당히 내미셔야지. 끝까지 발뺌하실 줄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고 변호사가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취직 등기가 넘어왔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저희 집이에요.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그냥 돌아가세요. 일주일 안에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녹음해 주시면 문 열어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소의 빵빵한 스피커를 타고 지은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음성에 중개사는 입을 떡 벌렸고 김 사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거야? 김말순 회장님이 문전박대 당하시던 그날입니다. 협박에 의한 퇴거 강요, 그리고 존속에 대한 폐륜 행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 변호사가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매수인 김 사장이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에이, 재수옴 붙을 뻔했네. 나 안 삽니다. 이런 폐륜 아들이 파는 집 샀다가는 나까지 천벌 받겠어. 갑니다. 아니 사장님. 잠깐만요. 이거 조작된 거예요. 오해라니까요. 준태가 김 사장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김 사장은 매몰차게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사장님, 까지 마세요. 14억? 아니 13억에 드릴게. 지은이 뒤늦게 소리쳤지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두 사람 앞에 고 변호사가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이제 이 집은 소송을 거쳐 원래 주인인 김말순 여사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분은 곧 명도 소송 소장받게 되실 겁니다. 짐 쌀 준비나 하시죠. 나도 변호사 살 거야. 준태가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고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들이 무시하던 그 어머니가 이제 당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채권자입니다. 당신들이 쓴 사채 빚, 카드 빚, 전부 김 여사님이 사들이셨거든요. 그게 무슨, 이제 꼼짝없이 도간의 든쥐 신세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중개사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소장님, 이 물건은 거래 불가입니다. 혹시라도 뒤로 거래하다 걸리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날아갈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거래 안 하죠.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중개사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 변호사가 바람처럼 사라지자 텅 빈 중개소에는 준태와 지은만 남겨졌습니다. 15억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려던 야무진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어떡해? 집도 못 팔고 갈 데도 없고 어머님이 내 빚까지 다 샀다고? 지은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태는 대답 대신 책상에 머리를 쿵 박았습니다. 준태의 절망 섞인 신음소리가 부동산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쫓겨나듯 도망친 서준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법적 분쟁 딱지가 붙을 펜트하우스에 있자니 가시방석이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피신할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곳만큼은 내 구역이고 내 세상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 집은 날아갔어도 가게는 남았잖아. 여기서 다시 죽어라 장사해서 일어서면 돼. 준태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30분 후 홍대 앞 북적이는 거리에 도착한 준태가 자신의 카페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가게 유리문에 시뻘건 딱지 같은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뭐야? 누가 남의 가게에 재수없게 이런 걸 붙여놨어? 신경질적으로 종이를 떼어내려던 준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종이에는 부동산 인도 청구 및 계약 해지 통보서라는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준태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8에 의거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므로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준태는 당황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월세가 밀렸지만 그동안 건물주가 아무 말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싶었습니다. 그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서준태예요. 지금 가게 앞에 계약 해지 통보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계약 기간 1년이나 남았잖아요. 아이고, 서 사장님.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내용 증명 받으셨죠? 월세가 지금 넉 달치나 밀리셨잖아요. 아니, 그건 제가 사정이 있어서 좀 늦는다고 양해 구했잖아요. 그동안 건물주가 아무 말 없이 봐줬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요? 그게 건물주 측에서 이제부턴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답니다. 3기 이상 연체되면 즉시 계약 해지 가능한 거 아시죠? 저도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가게 비우시래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 죽으라는 거야 뭐야.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건물주한테 따지세요. 이번엔 진짜 단단히 벼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뚝.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준태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가게 문고리만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건물주가 천사표인 줄 알고 배짱 부리며 월세를 미뤘던 게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야? 저 집이 터가 안 좋나? 명예 바꾸고 나서 왜 이래 진짜. 절망에 빠져 주저앉은 서준태가 있는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지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명품 구두 한 짝은 어디 갔는지 벗겨진 채였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집에 갔더니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경비실에서 우리 짐 싹 다 밖으로 빼놨다고.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 지은이 준태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도 끝났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였습니다. 딸랑 경쾌한 카페 출입문 종소리와 함께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선글라스를 낀 김말순이 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암행어사 출두처럼 서늘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준태가 바닥을 기어가듯 말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거 뭔가 오해가. 이건 알아. 비싸놓고 구겨진다.
말순이 준태의 손을 더러운 벌레 털어내듯 발로 툭 찼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어 천천히 카페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내 돈으로 인테리어 참 번지르르하게도 해놨네. 장사는 파리만 날리는데 꼴값은 다 떨고 있었구나. 어머니, 제발이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가게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저 죽으라는 소리예요? 준태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지은도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철이 없어서. 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철이 없어? 내 남편 위패를 쓰레기 취급한 게 철이 없는 거니?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지. 말순이 고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변호사님, 집행하시죠. 고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고 건조한 목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임차인 서준태는 임대인 김말순에게 월 차임 4개월분을 연체하였으므로 상가임 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또한 현재 시간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동산 압류를 집행합니다. 이 건물이 어머님 건물이에요? 지은이 놀라 소리쳤지만 말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용역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와 카페 집기들을 차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테이블, 의자, 심지어 계산대 포스기까지. 안 돼. 내 머신. 이거 이탈리아 수입품이야. 준태가 머신을 끌어안고 버텼지만 건장한 직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준태가 울부짖었습니다. 말순이 준태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눈을 맞췄습니다. 아들, 그래, 넌 내 아들이었지. 근데 넌 내가 베푼 모든 것들을 고마움이 아니라 혹으로 알았지? 말순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자, 찜질방이라도 가라. 이건 내 마지막 잡이다. 어머니, 당장 나가. 말순의 호통에 직원들이 준태와 지은을 양쪽에서 붙잡아 가게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와장창, 그들이 아끼던 카페 간판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가게 밖 아스팔트 바닥에 패대기 쳐진 2사람. 닫힌 유리문 너머로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려다보는 말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끝났디다. 그렇게 그들은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건 말순이 던져준 10만 원과 너덜너덜해진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김말순에게 처참하게 응징당한 다음 날 오후 서준태와 강지은은 펜트하우스가 아닌 을지로 뒷골목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자랑하던 고급 승용차는 새벽같이 압류 딱지가 붙어 견인되어 버렸죠. 2사람의 손에 남은 건 달랑 캐리어 2개와 땡전 한 푼 없는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지은의 몰골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정말 어디로 가? 아까 편의점에서 라면 사 먹고 남은 돈이 전부라고. 아, 좀 조용히 해봐. 나도 생각 중이니까. 일단 오늘은 싼 데서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고. 준태가 짜증을 내며 무거운 캐리어를 질질 끌고 들어간 곳은 간판불도 들어올락 말락하는 허름한 여인 숙군 모텔이었습니다. 하루 숙박비 3만 원. 이들이 평소 마시던 와인 한 잔 값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떠서 너덜거리고 침대 시트에는 정체 모를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여기서 어떻게 자라고? 냄새나서 토할 것 같아. 나 집에 갈래.
우리 집 내놔. 지은이 코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태가 캐리어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집 이제 우리 집 아니라고. 어머니가 법적으로 다 뺏어갔잖아.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길바닥에서 자고 싶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계약서 도장 찍을 때 눈은 폼으로 달고 갔어? 그따위 계약서에 도장을 왜 찍어, 왜? 지은이 핸드백을 준태에게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준태도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야, 강지은, 너 말 다 했어? 내가 찍고 싶어서 찍었어? 네가 옆에서 부추겼잖아. 뭐라고?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 남자가 줏대가 있어야지. 마누라가 죽으라면 죽을 거야? 그리고 애초에 어머니 내쫓자고 바람 넣은 게 누군데? 너잖아. 네가 그랬잖아. 어머니랑 같이 살면 숨 막혀 죽겠다. 친구들 못 부른다 하면서 매일 밤 나고까댔잖아. 어머, 웃기고 있네. 위패 갖다 버리자고 한 건 너 아니었어? 저 귀신 단지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사다리차 부른 게 누군데? 천하의 불효자식이 어디서 큰 소리야? 좁은 모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핥히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지은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 몰라. 너 같은 무능력한 놈이랑은 끝이야. 이혼해. 당장 갈라서. 지은이 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준태도 질세라 뒤따라 나갔습니다. 야, 어디가? 너만 가면 다야? 내 인생 망쳐놓고 어딜 도망가. 두 사람의 추격전은 을지로 한복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까지 이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수많은 행인이 오가는 길 한가운데서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나. 너랑은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어. 내 청춘 돌려내. 이 사기꾼아. 사기꾼? 너야말로 꽃뱀 아니야? 우리 어머니 돈 보고 결혼했지? 돈 떨어지니까 바로 도망가는 것 봐라. 아주 속물이다, 속물. 준태가 지은의 머리채를 덥석 잡았습니다. 지은도 비명을 지르며 준태의 멱살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여자 머리채를 잡아? 너 오늘 죽고 나 죽자. 아야, 이거 안 나? 이 여자가 힘만 세가지고 나라 놓으라고. 길바닥에서 명품 옷을 입은 남녀가 서로 뒤엉켜 뒹구는 모습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가 생긴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기 봐. 부부 싸움하나 봐. 완전 개싸움이네. 머리끄덩이 잡고 난리도 아니야. 야, 찍어. 이거 유튜브 각이다. 몇몇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두 사람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서로를 물어뜯느라 바빴습니다. 지은의 스타킹은 찢어져 나갔고 준태의 와이셔츠 단추는 다 뜯겨 뱃살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어머니한테 잘했어 봐. 위패만 안 버렸어도 이 지경까진 안 왔어. 웃기지 마. 네가 먼저 버리자고 했잖아. 이 악녀야.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삐용, 삐용, 삐용. 경찰입니다. 민원 들어왔어요. 그만들 하세요. 경찰관 2명이 헐레벌떡 뛰어와 엉겨붙은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준태는 헝클어진 머리에 코피까지 터진 상태였고 지은은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다 큰 어른들이 길거리에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통행 방해죄로 연행되고 싶습니까? 경찰의 호통에 그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전 막장이네, 막장. 혜륜 아들 아니야? 아까 부모 얘기하던데. 준태와 지은은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모텔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좁은 모텔방.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거짓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준태가 바닥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벌써 SNS에는 그들의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강남 폐륜 부부의 최후 길거리 현피. 이게 뭐야? 조회수가 벌써 10만이야. 준태가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읽었습니다. 돈 보고 결혼한 여자, 나 저기 있었는데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 악플이 실시간으로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끝났어. 얼굴 팔려서 어디 가서 일도 못해. 지은이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어머니 말순을 쫓아내며 희희낙낙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그리고 가족도 모두 잃은 두 사람에게 남은 건 오직 비참한 현실과 빚뿐이었습니다. 준태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게 이거였어요? 지옥이 바로 여기네요. 을지로 뒷골목의 낡은 모텔방, 두 사람의 후에 섞인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밑바닥을 확인한 서준태와 강지은 부부. 그 처참했던 난투극이 있고 난 뒤 하늘에서는 마치 그들의 앞날을 예고하듯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펜트하우스가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 두 사람은 빗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명품이라며 자랑하던 지은의 코트는 흙탕물에 젖어 걸레처럼 변해 있었고 준태의 와이셔츠는 찢어진 채 살갗에 달라붙어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나 추워 죽겠어. 입술 파래진 것 좀 봐. 지은이 턱을 딱딱 부딪히며 울먹였습니다. 준태라고 사정이 나을 리 없었지만 그는 고집스런 눈으로 단지 입구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어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야. 진짜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어쩌다 이런 꼴이 돼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로비 앞으로 다가왔고 그 뒤를 경호 차량 두 대가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회장님의 등장이었죠. 자기야, 어머니 오셨어. 지은이 반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차량이 멈추자마자 앞차에서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우산을 펼치며 튀어나왔습니다. 이내 뒷좌석 문이 열리고 김말순이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단처럼 윤기나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에 흐트러짐 없이 세팅된 은발머리,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아들 부부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어머니. 준태가 빗속을 뚫고 어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은도 흙탕물이 튀는 줄도 모르고 뒤따라 달려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저희 진짜 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손이 말순의 옷자락에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우람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즉시 앞을 가로막으며 벽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물러서십시오. 접근 금지입니다. 비켜. 나 아들이라고.
우리 어머니라고. 어머니, 저 준태예요. 네. 준태가 경호원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경호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철퍼덕. 힘없이 밀려난 준태가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 자기야. 지은이 남편을 부축하려다 덩달아 중심을 잃고 진흙탕 웅덩이에 얼굴을 쳐박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진흙범벅이 되어 꼴사나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그 난리통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앞만 볼 뿐이었죠. 빗발이 셉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지요. 말순이 경호원의 우산을 받으며 또각또각 로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아들과 며느리 옆을 스쳐 지나갈 때조차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준태가 바닥을 기어가며 절규했습니다. 지은도 엉망이 된 얼굴로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로 살라고 해도 살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말순이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자식을 향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경멸만이 감돌고 있었죠. 어머니, 우리가 남입니까? 핏줄이잖아요. 핏줄? 웃기는 소리. 날 길바닥에 내쫓을 땐 남보다 못한 사이 아니었나? 말순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버림받은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야 좀 알겠니? 꽤 춥고 서럽지? 그게 바로 내가 느꼈던 감정이다. 띵!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말순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준태와 지은이 로비 유리문 밖에서 유리를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말순은 가차없이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르륵. 문이 닫히는 틈 사이로 말순의 무표정한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빗속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5층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말순을 기다리고 있던 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지시하신 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거실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사치를 부리느라 발라놓은 번쩍거리는 금색 벽지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서양식 가구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저 천박한 금색 벽지부터 싹 다 뜯어내고 저 가구들도 모조리 갖다 버리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작업 시작해. 우두두 찍. 인부들이 달려들어 벽지를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그토록 아끼던 이탈리아제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짐짝처럼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말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1년의 흔적이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인테리어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적인 미를 살려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은은한 한지 벽지로 바르고 가구는 묵직한 원목으로 드려요. 품격 있고 차분하게. 며칠 후 거실은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 시리던 화려함은 사라지고 고요하고 기품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나무 향기가 배어나오는 듯했죠. 그때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탁하셨던 물건 가져왔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가 쓰레기차에 실어보냈던 자개장과 남편의 위패였습니다. 고물상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을 기적적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말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거실 중앙 가장 볕이 잘 들고 눈에 띄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거실 한복판에 놓으세요. 이 집의 주인은 저 양반이니까. 인부들이 숨죽여 자개장을 옮기고 그 위에 위패를 정중히 모셨습니다. 작업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텅 빈 거실. 말순은 홀로 위패 앞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위패를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들려요?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와.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네. 차가운 나무패의 감촉이 마치 남편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순의 입가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고 진실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 잘한 걸까? 잘한 거겠지? 말순은 찻잔을 들어 위패 앞에 올리고 자신도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가짜 효도에 속을 일도 없어. 그리고 내 진짜 모습으로 떵떵거리고 살 거야.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비에 젖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또렷하게 응시하며 나지막이 그러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다. 김말순의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야. 빗줄기 소리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우렁차게 펜트하우스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낸 위대한 여왕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절했던 폭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1년 후 대한민국 사교육의 심장부라 불리는 강남 대치동 한복판에 세련된 간판 하나가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의 시니어 자산관리 아카데미. 건물 입구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열기였죠. 아이고, 김 여사. 오늘도 김말순 선생님 강의 들으러 왔어? 자리는 맡았고? 말도 마. 새벽부터 와서 겨우 앞자리 잡았어. 내가 이 강의 듣고 사기 안 당하고 내 돈 지킨 거 생각하면 업고 다녀도 시원찮다니까. 맞아, 맞아. 우리 늙은이들도 돈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 아주 속이 뻥 뚫려. 수강생들의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 눈치나 보며 용돈이나 기다렸을 그들이 이제는 당당한 주체로 서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교육센터 2층 원장실. 최고급 원목 책상 뒤에 앉은 김말순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고 변호사가 결제 서류를 검토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선생님, 오늘 수강 신청 인원 보셨습니까? 또 마감입니다. 벌써 대기자만 100명이 넘어요. 허허, 그래요? 말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1년 전 빗속에서 울부짖던 며느리 앞에서 차갑게 돌아섰던 그 도끼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만이 가득했습니다. 벌써 졸업생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다들 선생님 덕분에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투자 사기도 안 당하고 산다며
고마워하십니다. 정말 큰일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찾으려다 보니 남들도 돕게 되더군요. 그나저나 변호사님, 그 못난 놈들은 좀 어떻습니까? 말순이 짐짓 무심한 척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고 변호사는 올게 왔다는 듯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 드리려 했습니다. 서준태 씨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의정부 쪽 공사판에서 일용직 잡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잡부요? 네. 기술이 없으니 시멘트 포대 나르는 일을 하는데 하루 일당 8만 원 받아서 고시원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답니다. 밥은 먹고 다닌답니까? 편의점 폐기 직전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운다고 하더군요. 살이 20kg는 빠져서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말순의 눈가가 아주 잠시 파르르 떨렸지만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 동정은 사치였습니다. 그럼 강지은요? 아직도 명품 타령하고 다닙니까? 아휴, 그쪽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수배 중이라 도망 다니느라 바빠요. 수배요? 무슨 사고를 쳤길래?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꽃뱀 사기 혐의가 있었더라고요. 준태 씨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들한테 혼수 비용이다 뭐다 해서 뜯어낸 돈이 수억인데 피해자들이 고소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 내 아들놈도 눈이 삐었지. 그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데려왔으니 둘은 진작에 이혼했습니다. 서로 내 탓이니 하다가 법원 앞에서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고 갈라섰죠. 그럴만하죠. 돈 있을 때나 부부지 어려워지면 원수 되는 거 한순간 아닙니까? 말순이 혀를 쯧쯧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옷매무새를 다듬고 당당하게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대형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명의 수강생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순이 강단에 올라서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강생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말순이 자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자개장과 위패를 보시죠. 1년 전에 제 자식들이 저걸 쓰레기라고 버렸어요. 수강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왔죠. 말순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두면 안 되겠구나. 자식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말이에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모두 자식들에게 줬죠. 그런데 결과는 뭐였을까요? 말순이 잠시 멈췄습니다. 배신이었어요. 제가 없으면 안 된다던 자식들이 저를 길거리로 내쫓더라고요.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 인생을 찾았어요.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숨겨뒀던 제 능력을 꺼내서 당당하게 맞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수강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순이 수강생들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자산은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고요. 60대, 70대라고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말순이 활짝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자산을 키워보세요. 경제적 자산뿐만 아니라 건강, 지식, 인맥까지. 그러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말순이 교재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 임대 수익 극대화 방법입니다. 강의실은 배움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봄 햇살이 자개장 위로 내려앉아 위패를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다, 우리 마누라 장하다 하며 웃어주는 듯 했죠. 인간 김말순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온전히 나로 사는 삶. 그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대치동 하늘 위로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